나이가 들면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지요. 어떻게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느 노인들의 유언장 사연 3가지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어보시고 노후의 삶과 소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들려드리는 유언장은 어느 부자 노인의 유언장입니다.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결국 자신을 챙기지 못했던 한 노인의 사연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지인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은 평소와 같이 그런 여느 날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루를 사는 모습이 정말이지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밥은 절대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으며 일하세요. 피곤하면 낮잠을 조금 자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고 지금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더군요. 꽤나 비싼 돈으로 산 휴대폰의 성능은 70%도 채 사용하지 않았고 비싸게 구매한 차도 30%의 성능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70%의 성능은 전혀 필요도 없는 것이었죠. 제가 처음 샀을 때 정말이지 참 만족했었던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면적은 비어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의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삶을 살아보니 인생이란 놈은 마치 스포츠 경기와도 같더군요. 전반전은 그저 학력, 직위, 권력, 돈 같은 것을 얻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 살아왔습니다. 전반전의 승부는 앞서 말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남들보다 높고 많으면 승부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이 끝난 후 맞이한 인생의 후반전은 전혀 달랐습니다. 후반전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전반전을 승리하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젊은 날의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은 이미 크게 망가졌고 그렇게 망가진 몸으로 인해 지금은 혈압, 당뇨, 요산을 낮추는 것에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정도로 후반전은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버티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지위가 높고 돈이나 가진 것이 많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전반전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건강하지 않다면 의미가 퇴색하고 더 잘못하여 저처럼 몸이 망가지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이죠. 하물며 스포츠 경기도 중간에 휴식이 있었거늘 저 역시도 쉴 땐 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금 천천히 갔어야 했던 것을 말이죠.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싶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때의 삶은 기쁘거나 행복한 추억이 아닌 그저 씁쓸하고 후회되는 하나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저의 편지를 읽고 계시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해마다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 무언가 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잠을 줄여가며 하지는 마세요. 목이 많이 마르지 않아도 적당량의 물을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스트레스로 남겨두지 말고 그저 훌을 털어버리는 법을 배워보세요. 또 아득바득 하나라도 더 갖겠다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도 존중하지만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당장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절대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건강에 들이는 돈이나 시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0만 원짜리의 옷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5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줍니다. 또 20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그건 바로 돈도 지위도 아닌 내가 갖고 있는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에 우리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서 아파해주고 대신 죽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결코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오직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와보니 건강까지 버려가며 얻은 돈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어요. 남에게 베풀며 살아왔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마지막을 보내줄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저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죽으면 호화로운 별장은 제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제가 죽으면 저희 비싼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제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그 많은 것들, 돈, 권력, 이제는 그 모든 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가진 게 남들보다 많거든 남들에게 베푸세요. 살아있을 때 가졌던 것들은 남에게 베풀면 선물이 되지만 죽고 나면 재수 없는 물건, 귀신 붙은 물건으로 불리는 법입니다. 아무리 움켜쥐고 살아봤자 죽고 나면 내 것이 아니고 돈 되는 것은, 남들이 가져가고 돈 되지 않는 것은 다 태워버리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너무 아득바득 살지 말고 자기 몸을 돌봐가며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를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올리세요.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나이가 들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길고 긴 인생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느 부자, 노인의 유언장을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다른 어느 노인의 유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80세를 넘겨 산 어느 시골 부자 노인이 죽었습니다. 그는 노후의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요. 건강도 죽기 전까지 좋았고 지역사회 활동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명망도 받았어요. 자녀도 서너이나 두었는데 모두들 여유 있게 살고 사회적 신분도 좋았지요. 그런데 그는 남은 재산 대부분을 자신의 젊은 후처에게 남겨주었어요. 집에서 길던 개에게도 땅 마지기를 재산으로 남겼지요. 자녀들에게는 조금씩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자녀들이 반발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부인을 비난하였지요.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지. 후처한테 쏙 빠졌던 거야. 젊은 마누라 마술에 걸려든 거지. 후처로 들어갈 때부터 뻔한 속셈이었어. 특히 기르던 개한테도 땅 마지기를 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하했지요. 자식들이 개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어요. 그 노인이 70세가 넘어서 늙은 아내가 죽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30대의 젊은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일 때에도 사람들은 말이 많았었지요. 그때 그는 몸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옆에서 간호를 해야 할 만큼 병에 든 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었었지요.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 나이에 무슨 재취야. 아마 기운이 넘쳐나는가 보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젊은 여자를 맞아들여? 막내딸보다도
더 젊어요. 글쎄, 재취를 하더라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모두들 젊은 여자가 틀림없이 재산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지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부녀처럼 서로 재미있게 살았지요. 그렇게 그들은 10년을 넘게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80세가 넘어 죽은 그의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내 소중한 자식들 보아라.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고, 지금은 모두 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 않느냐? 물론 남은 재산도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혈육들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거라. 내가 괴로울 때 누가 진실로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누가 곁을 지켜주며 함께 아파했었는가를.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면 함께 놀아준 게 누구였더냐? 너희들은 아느냐? 나이 들어 늙으면 더욱 외롭다는 것을. 예쁜 꽃 한 송이가 얼마나 마음을 즐겁게 하는가를. 정겨운 노래 한 가락이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가를. 정은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지는 것이란다. 그래서 행복할 때의 친구보다 불행할 때의 이웃이 더욱 감사한 것이지. 병석의 노인에게는 가끔 찾는 친구보다 늘상 함께 지내는 이웃이 훨씬 더 고마운 것이다. 젊을 때의 친구는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자식들이라면 늙어서의 이웃은 내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분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너희들은 친구라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젊은 계모와 검둥이는 내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내가 왜 친자식인 너희들에게 보다 나의 젊은 아내와 우리 검둥이에게 남은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젊은 아내가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다. 설령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잘하는 이상 내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내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없고 외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하고 위안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너희 모두는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두 번째, 노인의 유언장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사연인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고 우리의 노후를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 되었다. 장성한 두 아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틈실한 자물쇠를 채웠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 아버지의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아들들이 그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궁금한 것은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아들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 숨겨놓은 금덩이가 아닐까. 아들들은 그때부터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이상한 효심이 넘쳤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은 돌아가셨고 아들들은 장례를 치른 후 침이 마르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궁금한 괴짝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다. 두 아들은 화를 내었다. 서로 쳐다보며 소리 없이 말했다. 당했군. 그리고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생을 향해. 왜?
괴짝이 탐나냐? 그럼 내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적막한 시간. 1분, 2분, 3분.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막내 아들이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다. 나무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한 것이다.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느냐며 짜증을 냈다. 그는 아내와 타협을 했다. 유리 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갖고 있기로. 괴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막내 아들은 편지를 읽어내려 가며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다. 아들, 딸도 달려왔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으로 지금은 사금팔이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있구나.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너희들의 늙음악이 나 같지 않기를. 유언장은 이렇게 끝났다. 아내와 아들, 딸도 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내도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상으로 노인이 남긴 유언에 관한 3가지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유언장 사연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 큰 자식과의 관계에 힘겨운 부모들이 많지요. 흔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이 때론 자식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나이가 들고 백발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한없이 어린아이로만 보입니다. 과연 험한 세상 속에 아이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상처받지 않게 부모로서 감싸줘야 할까? 아니면 자식이 직접 어려움과 맞서 싸우며 스스로 강해지길 바라야 할까요? 자식 뒷바라지를 어느 시점, 어느 선까지 해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이나 경제적인 형편, 부모-자식 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30이 되고 40대, 50대가 되어도 홀로 서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손 벌리는 자식 때문에 부모-자식 모두가 불행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부부는 직장을 얻어 독립했던 딸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해 고민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딸이 앞으로 어떻게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부모는 다 큰 아들의 자동차 보험료와 월세, 식비, 휴대폰 요금 등을 대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다가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까먹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부모는 좀 독해질 필요가 있지요. 부모의 방침을 미리 알려주고 자녀들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굳은 결심도 막상 때가 되면 시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식 뒷바라지에 물론 경제적인 지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것도 훌륭한 뒷바라지입니다. 자녀들의 나이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청소나 설거지 등
집안일도 시키고 용돈은 아르바이트를 해 스스로 벌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뒷바라지해 주지 않아도 혼자 독립할 수 있는 힘을 미리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경제적인 지원은 못하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 장인으로서 어른 역할을 잘해주는 것도 뒷바라지입니다. 손주들에게 따뜻하고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것만큼 큰 선물이 또 있을까요? 찾아갈 수 있는 부모님이 있고 찾아가서 이런저런 문제를 상의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어른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당신을 위한 조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 탓은 그만하라. 자녀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많은 부모가 자신이 뒷바라지를 못해 그런 것은 아닌지 자책한다. 지금 자녀의 상황이 어떻든 자신을 탓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자녀를 다 키운 뒤 돌아보면 후회 아닌 것이 없지만 그때는 너무 젊어 경험도 없고 지혜도 짧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자식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과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이 된 자녀와는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관계 속에서 성인과 성인으로 만나는 것이다. 부모가 성인으로 대우해야 자녀가 자립할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실패를 용납하라.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부모는 없다. 하지만 자식이 실패하는 꼴을 못 보고 부모가 개입해 도와주면 자녀는 실패에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자녀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그 자녀는 경제적 독립과 같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도전 과제들을 완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게 된다. 자녀의 실패를 막기보다 실패하도록 내버려 둔 뒤 왜 실패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셋째, 자식이 편한 것만 바라지 말라.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못 본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설거지나 청소, 쓰레기 버리기, 식사 준비 돕기 등의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만 키운다. 이렇게 키운 자녀가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겠다며 고생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니 잘 먹고 다니라고, 편하게 차 몰고 다니라고, 필요한데 쓰라고 돈을 준다. 이런 과보는 자식을 점점 더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자식을 편하게만 해주려는 유약한 사랑을 중단해야 한다. 자녀가 스스로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하도록 고생하는 것도 지켜볼 수 있는 강인한 사랑을 해야 한다. 예컨대 자녀가 성인이 되고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라도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자녀를 불편하게 하는 선택이라도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라.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 사랑이 유별나다. 특히 부부간에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최고로 지켜 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엔 하나도 관심이 없지만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게 채워 넣는 식이다. 이는 가정의 질서를 깨는 행동이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고 부부에게 최우선은 배우자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자녀가 불편해지고 고생하게 된다고 해도 부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다 큰 자식을 돌보느라 부부의 생활을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큰 자식을 계속 싸고 도는 것이 단기적으론 사랑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론 자식을 망치는 독이 된다. 다섯째, 답은 그만 주고 질문을 하라. 밀레니얼 세대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이나 일상의 소소한 자빌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기를 기대한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계속 답을 주면 자녀는 영원히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답을 중단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녀가 어떻게 하죠? 라고 묻는다면 답을 주지 말고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물어보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자녀가 스스로 대답을 생각하면서 해법을 찾게 된다. 훌륭한 자식을 키운 부모님들은 어떤 비결이 있어서 그렇게 자식을 잘 키우신 걸까요? 나도 열심히 키웠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럴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살다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 살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의 영향을 받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중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은 사춘기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 들고 배우자도 직장 생활에 바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해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내 삶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밤잠을 설치며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제 마음대로 하면 배신감이 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식에게 바쳤던 사랑이 짓밟힌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되면 회한과 함께 자식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이 급격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요? 나라는 존재는 자식 때문에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바뀝니다. 자식은 자식들로 자기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아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괴롭고 힘든 겁니다.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품 안에서 자식만 생각하고 그 시절에 집착하면 부모도 자식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식들과의 사이가 좋다 해도 자녀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식도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자식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는 것은 자기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 피우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 없이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일이 많아도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이 많으면 힘들어하고 일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는 자신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공부하고 명상할 일이 있으면 자식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온통 신경이 자식에게 쏠리니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간섭하는 거지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아이를 문제 삼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자신만의 보람을 찾고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면 큰 보람을 느끼고 자녀도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봉사활동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깨달음의 장소에도 가보고 1년에 한 번 내 마음을 털어놓는 나눔의 장소에도 다녀오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몇 년을 공부하면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저를 사랑해 줄까요? 저조차 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겠나요? 남을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의 시작점은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괴롭지 않은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저 스스로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상태는 죽어서 극락이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해탈과 열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이죠. 마음의 원리를 공부하고 수행해 나가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자신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 중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행은 연습이며 연습은 계속되는 실수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꼬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풀리면 마음에 맺은 것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행동이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몸에 배인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략 1000일 정도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변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 비로소 평생을 살아온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 속에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을 뜨고 있는 장님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 속에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거나 어두운 곳에 있다고 느끼며 세상이 어둡고 춥다고 아우성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밝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깨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며 사랑을 많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는 무엇을 하든 너를 응원한다는 부모의 말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자녀를 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 자녀를 남들보다 잘 키우고 싶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게 이끌려 살다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이끌려 살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이끌려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중년이 되어보면 어떤가요? 자녀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배우자도 직장 생활에 바빠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해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싶어집니다. 내 삶은 마치 없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밤잠을 설치며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저 혼자 잘난 듯이 제 마음대로 할 때 배신감이 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녀를 위해 바쳤던 사랑이 짓밟힌 것 같아서 말이죠. 이러면 회원과 함께 자녀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이 급속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나라는 존재는 자녀 때문에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바뀝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아 자녀를 키우다 보니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커가면서
부모 품을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품 안에서만 자녀를 생각하며 그 시절에 집착하면 부모도 자녀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자녀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녀만 생각하며 그 시절에 집착하시는 부모님도 자녀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더라도 자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자녀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는 것은 자기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일이 없을 때도 편안하게 지내야 하며 바쁠 때도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일이 많을 때 힘들어하고 일이 없을 때 불안해하는 것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 하는 염려와 걱정보다 무엇을 하든 너를 응원한다는 부모의 말이 더욱 멋집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아이들을 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부모님과 말이 안 통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토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세대부터 중년분들까지 부모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 역시 다 큰 성인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와 나눈 대화가 별로 없으면 공통 관심사가 생기지 않고 서로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도 변하고 자녀도 변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고 자녀와 부모 관계는 통합과 분리의 연속선상에서 자녀가 서서히 독립을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 눈높이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성장한 성인으로서 관점을 가지게 되지요. 이 경우 부모나 성인이 된 자녀가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대화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더니 변했다더라. 결혼하더니 변했다더라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각자 처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 맞추어 변화하고 독립하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결혼을 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독립하여 살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 좋은 방향이냐 아니냐를 부모 입장에서 혹은 자녀 입장에서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의 관점과 다른 방향일 경우 무언가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부모와 자녀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업이나 하는 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와 정신의 변화에 따라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30대, 40대 중년층의 부모가 바라보는 관점과 60대, 70대의 다다른 부모가 바라보는 삶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느 관계가 다 그렇듯 부모와 자녀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단순히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었다고 해서 그 부모 자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의 노화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변화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은퇴 후에 어떤 일상들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것은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의미를 더하고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통해
노후 생활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에게 여유와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술, 역사, 과학,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넓힐 수 있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게다가 평균 나이는 80대 중반이고 길게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요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 젊어서 직장 생활 육아로 정신없이 살던 때에는 그렇게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무함에 빠지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어떤 학회가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분들이 노후에 보내는 여가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TV 시청이 가장 높았고 2위는 스마트폰 하기, 3위는 휴식, 4위는 산책 걷기, 5위는 국내 여행하기, 6위는 집안일, 7위는 공원이었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노인들의 복지는 돌아볼 틈 없이 쉼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니 정작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만들어 온 노인분들은 집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원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앉아 가만히 TV나 보며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는 취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들 또한 말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 노인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셔서 취미가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예로 교통수단을 인터넷으로 예매하실 때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60%, 그나마 노인분들 중 58%만이 인터넷 예매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무인 식당에서 터치 기기로 주문하실 때에도 터치 기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58%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중 64% 노인분들이 불편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노인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바꾸지 말아야 할 기존의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는 평생 자식과 남을 위한 희생의 땀을 뚝뚝 흘려오셨다면 이제는 그 땀을 스스로를 위해 흘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노년에 하실 수 있는 취미를 몇 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취미 생활을 정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 내어 한 가지만 하시다가 나중에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이 몇 가지 생긴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령 낮에는 체력 소모가 있는 자전거를 탄다면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낮에는 목공을 하시고 저녁에 바둑을 두실 수도 있죠. 또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두세 가지의 취미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비용을 줄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를 매번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적절히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몸을 많이 쓰는 취미보다 독서나 약초를 키우는 것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취미를 추천해 드릴 텐데요. 물론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 이것을 꼭 전부 다 하시라는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취미를 즐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드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그저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본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관절염에 좋은 사회성, 협동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대한노인 재활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에도 수영을 한 분들은 균형 감각으로 인해 넘어질 때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영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골에도 동네 주민 스포츠 센터가 있어 수영장을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 동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취미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은 게 특징이지요.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나 많으며 폐 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허벅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탁구공이 라켓이 조금 큰 라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탁구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 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도 만나시면서 조금씩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은 베란다나 공터의 채소 키우기입니다. 노년 생활에서는 육체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도 쉽게 움직이며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렇게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다 보면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 더 기르신다면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은퇴 후 남은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을 끝내시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정착해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 너무 마당이 넓거나 큰 전원주택은 잡초 관리나 집수리 규모가 커지므로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잘 고려해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은 악기 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증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떨어뜨리며 폐 기능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동호회 등에 참석하셔서 악기를 배우시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잘해내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의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면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악기 연주를 하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악기만 잘 배워두어도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은 독서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힘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책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과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느낌은 덤으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서 도전의식도 생길 수 있으니 독서는 단지 독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취미 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는 동시에 휴식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해 줍니다. 또한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추어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7번째 바리스타 소믈리에 요리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즐기는 분들이시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믈리에 자격증 요리 배우기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향이 좋은 분들은 바리스타에 도전하시고 와인의 향에 취하고픈 분들은 소믈리에 도전하시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취미 생활일 수 있지만 취미 생활이 깊어지고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요. 8번째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화지의 땅바닥에 벽과 마루에 온통 그림을 그리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저는 단지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든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가 붙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의 칭찬도 듣고 그래서 자기 만족도 들어야 더 잘 그리고 싶은 목표 의식도 생기니까요. 처음에는 실물보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시는 게 좀 더 쉬울 것이며 나무나 꽃처럼 형태가 복잡한 사물은 당장은 피하시고 구름이나 바다, 수평선 같은 간단한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고 연필로 간단한 명암만 표현하시고 끝내시면 그것으로 형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시면 그때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수학 문제로 본다면 연필 스케치, 그림은 이런 공식 기초이고 색칠은 좀 더 복잡한 응용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푸셔서 좌절감에 그림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도형과 석고상 같은 딱딱한 그림만 계속 그리게 하거나 수채화 같은 초보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세세하게 지도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끊고 다른 학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하면 수채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수채화는 물 조절이 어렵고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와 중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생각보다 초보분들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조절이 비교적 간편하면서 몇 번이든 덧칠이 가능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 손에 익으면 유화 물감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 이 또한 이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뿐만 아니라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각적 공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그림을 배우면서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팔과 손가락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적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후에 많이들 하시는 취미들이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셨고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들을 익히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취미를 하시다 보면 잊고 있었던 과거와 만나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노인이 되어 찾는 취미의 시작은 내 어릴 적 못 이룬 꿈을 찾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취미 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꼭 거창한 걸 해보고 싶은 어린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돈 벌고 자식 키우시면서 채우면 채울수록 커난 삶에 매달려 살아오셨다면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하늘 가득 반짝이던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밤마을 우러러 넉넉했던 그날의 순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